저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요. 무지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분이었어요. 검찰에서도 무지무지무지하게 잘 나갔고 그다음에 한때는 제 기억에 박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 특검하고 그럴 때 야 박영수 정도면 대통령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영수 씨가 1952년생이에요. 52년생이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 72세가 넘은 거죠. 70세가 넘은 거예요. 중학교는 경기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경기고등학교를 못 나왔어. 그래서 왜 처음엔 전 동성고등학교 서울대 종교학과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왜 동성고등학교를 갔지? 그랬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중학교를 경기중학교를 나왔는데 동성고등학교를 간 걸 보니까 아마 경기고등학교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옛날 분들 중에는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경기고등학교 떨어져 가지고 재수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경기중, 경기고 이렇게 다 시험 쳐서 들어갈 때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갈 때에는 경기고등학교 쳤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수해서 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후기고등학교가 있었대요. 그 후기고등학교가 뭐 중동고등학교 아니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중동고등학교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박영수 특검도 중학교는 경기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동성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종교학과를 나왔으면 그러면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도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애들 여러 명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 인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양사학과. 근데 종교학과도 인문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수업 듣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종교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는 방위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종교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종교학과 친구들 여럿 아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면 뭐가 많이 되느냐? 판사나 검사는 별로 안 되고요. 거의 없고요. 뭐가 많이 되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친구들이 목사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종교학과 나와서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스님 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 다음 뭐 교수하는 사람들 더 많고 어쨌든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종교학과 나와가지고 뭐가 됐느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검사가 됐어요. 왜 검사가 됐느냐?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아버지가 그 뭐야 일제 시대 때 뭐 그때 이제 법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무지무지무지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면 뭐가 많아집니까? 범죄가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재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고 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동경대 나오고 뭐 어디 뭐 교토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그 뭐야 고등문관 시험 뭐 사법과 이런 거 합격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법 그냥 그대로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조선 민사령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이 이제부터 조선에서는 조선 민사령이 적용된다. 그럼 그게 법인 거예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 국회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 한국에서도 시행한다라고 총독이 말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시행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재판은 누가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했는데 일본 사람 판사 검사들이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해방되니까 그 일본 판검사들이 다 쫓겨났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도 판검사들이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약식으로 그냥 판사 임용 시험, 뭐 검사 임용 시험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판검사가 그때 양성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그 시행되기까지는 한 10년 넘게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박영수 특검의 아버지가 박창택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 박영수 씨의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인데 그 목포에서 그 아버지가 지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포 지원장 하고 난 다음에는 목포에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유지였다. 그래서 목포에서 박창택 변호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딱 들려요. 근데 박영수 특검은 제 생각에는 뭐 검사님들 더 어르신들 뭐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영수 특검이 검사 뭐 78년에 그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뭐 이렇게 늦지 않은 나이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 임관도 뭐 서울에서 서울 북부인가 거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름 그렇게 잘 나갔던 검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옛날에는 검사 성골이 경기고 서울법대 나와야 그게 KS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 거기서 약간 비껴나지 않았습니까? 동성고등학교 서울대 종교학과.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박영수 특검 커리어를 쭉 보니까 그냥 검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날개를 달았던 때가 있어. 언제부터 저 양반이 날개를 달았느냐? DJ 때부터. DJ 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아주 출세를 갖다가 하는데 DJ가 대통령 된 다음에 막 보직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그 DJ가 대통령 당선된 게 97년이잖아요. 98년부터 대통령 됐잖아요. 98, 99, 01 이제 말년에 이제 약간 이렇게 꺾어졌을 때 그때 그 청와대에 사정비서관으로 그 만 49세 박영수 검사가 딱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갈 때 누가 도와줬느냐? 누가 박영수 써야 됩니다. 대통령님, 박영수 검사 사정비서관으로 써야 됩니다.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다. 왜 박지원입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국회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목포 출신 아닌가? 그 다음에 DJ가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 목포 상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님 목포에 박창택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검사인데 그 친구가 박영수 검사라고 괜찮아. 사람 괜찮아. 사정비서관 쓰셔봐. 한 번만 쓰셔봐. 그러면 DJ도 뭐 당연히 알았겠지. 그래가지고 DJ 때 사정비서관 딱 하면서 많은 사람들 주목을 쭉 받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DJ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완전히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달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대검의 중수부장을 한 거예요. 대검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뭐 그 대검 반부패 부장하고는 옛날에 대검 중수부장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대검 중수부장 그 박영수. 그때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한동훈 대표도 대검 중수부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중수부장이 아마 안대희 대법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도 어쨌든 안대희 뭐 그다음에 나중에 한동훈 대표도 반부패 부장 했으니까 대검 중수부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통에 있어서는 진짜 꽃 중에 꽃이 그 중수부장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나 시킵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박영수를 대검 중수부장 시키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박영수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대검 중수부장을 2007년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밀려가지고 대전고검장 했다가 서울고검장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대검의 중수부장 할 때는 박영수 특검이 재계의 저승사자다 해가지고 SK 그 최태원 회장도 아마 이때 구속됐었을 거예요. 현대의 정몽구 회장님 지금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 정몽구 회장도 2006년도에 구속됐는데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였다? 박영수였다. 그래가지고 쭉 잘 나가다가 그 브레이크가 팍 밟혀가지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또 성공했으면 후임자도 민주당이었으면 그러면 검찰총장 박영수였을 거야. 근데 그 이제 MB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확 밟혔는데 그러다가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가 어떤 해였냐면요. 15주기였어요. 어떤 15주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5주기. 그 말은 뭐냐면 2024에서 15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2009가 남잖아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갖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책임을 지고 당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는데 그런데 옷을 벗었는데 그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김준규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게 그 김준규 총장이 박영수 그 특검보다 후배란 말이에요. 후배가 총장 됐으니까 나도 뭐 더 이상 그 다음에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변호사를 했는데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사건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뭐 이렇게 쭉 기록에 나와 있고 뭐 기사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봤는데 그 뭐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딱 들으니까 뭐 박영수 변호사가 뭐 그 검사장님이 이제 그 변호사 할 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수 검사장이 어떤 사건을 변호했느냐? 박연차 게이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하면은 누굽니까? 박연차잖아요. 뭐 그다음에 강금원인가 뭐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박연차잖아. 근데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실은 뭐 패족 운운했잖아요. 뭐 안희정도 그랬고 뭐 이광재도 그러고 그러지 않았나? 우리는 이제 패족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 있었던 게 그게 박연차 게이트였는데 그런데 이때 의리를 지켜가지고 박연차 게이트에서 변호사로 쫙 도와주고 활약했던 사람이 그게 서울 고검장 마치고 옷 벗은 그 누구야 박영수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친노 쪽에서 와 박영수 검사장 대단하다. 박영수 검사장 의리 있다. 생긴 게 뚝심 있게 생기고 의리 있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친노들의 성원을 받은 게 그게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MB 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그때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그 뭐 쭈그러져 있다가 그러다가 언제 또 확 하고 떴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할 때, 그때 그 막 그 분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막 그 촛불이 그냥 광화문이 촛불로 덮이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그 뭐 국정농단 사건 등에 관한 뭐 특별 검사에 관한 법률이 딱 그 통과가 됐어요. 그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특검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 특검을 누구를 할 것이냐 여기에 그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딱 그 추천이 됐는데 누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느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 의원. 박지원이 그 특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누가 좋겠느냐? 박영수 변호사 중수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고검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연차 게이트 때도 열심히 그 일을 갖다가 해줬고 그다음에 뭐 실력이나 뭐나 이런 것 저런 거 다 봤을 때 이 특검으로 제일 합당한 사람은 누구다? 박영수다. 그래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딱 특검 된 다음에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팀장 같은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박영수 변호사가 제일 화려한 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할 때 이때는 이제 변호사 개업한 지도 좀 상당히 시간 지나고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어놨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명예까지 박영수 대단하다 특검이네 와 특검인데 보통 특검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 오라가라 대통령 최측근들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하면 그때는 실시간으로 특검 대변인 같은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판사 출신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맨날 뭐 브리핑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는 대통령보다도 특검이 더 높은 사람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딱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맛이 확 가기 시작한 일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그 2022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박영수 특검이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강직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포항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포항에 가짜 수산업자가 사기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불쑥하고 튀어나온 게 그게 누구냐? 그게 박영수다. 그런데 그때도 박영수는 특검이었어요. 왜 박영수가 특검이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 뭐 2021년도인가 잠깐만요. 2000 뭐야 어쨌든 잠깐만요. 특검을 언제까지 한 걸로 나오나?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거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지 지금 잘 못 봐가지고 어쨌든 왜 특검을 그때까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는데도 트리스탄님 감사드립니다. 왜 박영수는 특검이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그 2016년 11월 30일에 특검으로 임명되거든요. 이 특검은 고등검사장급입니다. 특검하면요.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이제 근사하고 뭐 중수부장하고 커리어 끝내주고 뭐 그냥 생긴 것도 아주 그냥 이런 분이 알고 봤더니 포항에 있는 가짜 수산업자한테 뭐 이것저것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기소됐어요. 이거 기소돼가지고 그 판결이 났는데 어떤 판결이 났느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 실형 판결이 났었어요. 이거 아마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일 텐데 이 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누구냐? 그 판사가 바로 김동연 판사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박영수 관련된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박영수 특검이 뭐였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2021년 9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장동 관련해서 2021년 8월 31일에 경기도 지방경제지에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딱 불거지고 난 다음에 9월부터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있어. 누가 유탄? 하늘이님도 감사드립니다. 박영수예요. 박영수의 유탄 2방 맞았어요. 포항 가짜 수산업자. 그래가지고 그때 뭐지 포르쉐 파나메란가 그때 그 이야기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검식이나 된 사람이 지저분하게 알고 봤더니 저런 사람이었어. 이래가지고 에이.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더니 속으로는 좀 저런 거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구만. 이런 정도로 그랬는데 대장동 딱 터졌을 때는 이게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져가지고 어떤 일들이 딱 오픈이 됐느냐. 박영수 씨가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에 대장동 하니까 화천대유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임 고문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월 달에 호주 여행 갔다 오고 누구랑 갔다 왔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문기 팀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부터 대장동 시작이다 해 가지고 대장동이 쫙쫙쫙 해가지고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사업 설명서 같은 거 나오기 직전에 일주일인가 그 전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화천대유인데 그 회사를 시행사로 과감하게 임명한 데가 어디다? 그게 성남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설립이 됐었을 텐데 설립되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상임 고문이 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박영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나중에 누가 또 합류합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합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상임 고문을 하는데 왜 2016년 11월까지입니까? 11월 30일에 그 박영수 씨가 박근혜 특검으로 임명되잖아요. 박근혜 특검 공무원이거든요. 차관급 공무원이니까 차관급 공무원이 뭐 어떤 뭐 화천대유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사회이사라고 하더라도 그거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그 화천대유에 그 상임 고문을 했는데 고문료가 얼마였다? 2장이었대. 2장. 얼마? 2억. 그 다음에 2015년 2월에 박영수가 그 화천대유 상임 고문하고 딱 다녀보니까 여기 짭짤하거든. 그래가지고 불러왔어요. 누구를 불러왔느냐? 박영수 씨한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내미가 똘똘한가 봐. 딸내미가 회계사래요. 미국 회계사인가 한국 회계사인가 모르겠는데 딸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뭐 누구야 이러면서 아빠가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데 다니고 있는데 너 여기 입사해라. 그러니까 화천대유 이름도 촌스럽고 그게 뭐야? 뭐 동방명주야? 뭐 동방신기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아빠 말 들어. 여기 되게 좋은 데야 해가지고 그 딸이 2015년 6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입이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찢어졌어. 너무 좋은 거예요. 2015년 6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자네가 박영수 특검 그때는 이제 검사장이었겠죠. 박영수 검사장님 따님이구나. 뭐 되게 막 아마 뭐 김만배 일당이 무지하게 잘해줬을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딸내미가 횡재를 한 게 2018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무슨 아파트? 뭐 로제 아파트 아니고 무슨 아파트냐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 대장동 아파트를 뭐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당첨받은 그게 아니고 대장동 일당들이 화천대유 몫으로 이렇게 슬쩍 빼놓은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박영수 딸한테 준 거예요. 얼마에 줬습니까? 분양가가 7억 8억 이 정도 됐대요. 아마 그 분양가대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장동 아파트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몇 년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 대장동 아파트가 박영수 딸이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가 7, 8억짜리였다가 15억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 듣기 잘했네. 역시 딸은 아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빠 말 듣고 딱 갔더니 월급도 많이 줘. 그다음에 아파트도 줘. 아파트 반값 아파트 이거야말로 반값 아파트네. 그다음에 이 딸내미가 월급 말고 이 화천대유로부터 그 3년 동안 얼마를 받았느냐? 11억을 받았어요. 11억을. 근데 명목은 어떤 명목이냐? 대여금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여금 명목이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박영수 특검한테 주기로 한 돈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의심을 갖다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 한 50억 받았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뭐 몇십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딸내미잖아요. 이 박영수 씨 딸내미 퇴직금 얼마 받았는가? 그때 얼마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가 퇴직금 받은 적이 삼성 다닐 때 있었고 몇 번 저도 퇴직금 받았는데 그 퇴직금은 진짜 조족지혈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받은 것이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영수 특검에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혐의는 뭐냐면요.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하는 와중에 뭘 했었느냐. 박영수가 2007년도에 2009년도에 변호사 개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뭘 했느냐. 폼나는 걸 했어요. 뭐가 폼나느냐. 금융기관의 사회이사 되면 폼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서울보증 감사시켜주면 진짜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보증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우리금융지주.
박영수가요. 우리금융지주 사회이사가 언제 되느냐? 2013년 2월 25일에 우리금융지주 사회이사가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금융이나 이렇게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은행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은요. 사회이사한테도 그 사회이사 명목 그 보수를 빵빵하게 줘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줘요. 저도 사회이사 해본 적 있는데 그때 얼마 받았더라? 그래도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하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런데 그 회사도 상장사였어요. 그런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 은행에 사회이사 하면요 돈을 빵빵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그 박영수 검사장은 그 변호사 하면서 2013년 2월 25일에 우리 금융지주 사회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 그 다음해 3월 24일에는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은행장이 있지만 이사회 의장이면 형식적으로 넘버원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그 3월 24일에는 이사회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이 우리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가 합쳐지거든요. 이 통합이사회 의장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영수 씨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박영수 씨를 본 적이 있어요. 박영수 검사장을 언제 봤느냐? 저 양반이 2014년 11월 달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 때 변호사 한 20몇 명 있는 뭐 고만고만한 그 로펌이었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변협회장 출마를 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변협회장 그 선거하거든요. 똑 떨어졌어요. 아마 내년 2월에 또 그 변협회장 그거 하겠네. 그때 누가 나간다고 그랬지? 금태섭 변호사 나간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화천대유 상임고문하면서 그러면서 상임고문료로 깔끔하게 1년에 연봉 2억씩 받아갔고 그러다가 또 심지어 박근혜 특검까지 됐다가 이런 게 지금 백그라운드예요. 그런데 박영수 그 특검의 혐의는 무엇이냐? 대장동 일당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김만배나 남욱이나 그 금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박영수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고요.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한테 딱 가가지고 김만배가 박영수 검사장 할 때부터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거 하는데 그 PF를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신의향서 우리은행이 여신의향서 좀 써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어. 박영수가 알겠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맨입으로 되겠니?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야. 나는 지금 변호사거든. 검사할 때랑 다르거든. 말 한마디를 해도 1시간을 해도 다 이거 돈이거든. 그거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여신의향서 우리은행이 발급하게끔 해주게끔 하고 얼마 받았느냐? 5억 받았어요. 5억. 5장 받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화천대유 상임고문하면서 그 1년에 2장을 갖다 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5억 받았는데 이 5억은 뭐다? 이 5억은 착수금에 불과하고 일 잘 되면 그러면은 이 박영수 특검한테 이 대장동 일당들이 검사장님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50개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5억 일단 다 받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여신의향서 발급돼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 잘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0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우리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에 그 우리은행에 정부장 정혁진 부장 이거 나 의장인데 네 그럼 검사장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그 김만배라고 찾아갈 거야. 1,500 그 PF 그 대출을 해줘. 우리은행이요 신한은행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주식
그 과반수 이상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100%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공적 자금 넣은 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PF 여신의향서 그 발급됐고 그걸로 대장동 일당들이 5억을 갖다가 박영수 줬고 50개는 약속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지금 대장동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잘 끝나갔으면요. 그러면은 저 박영수는 최소한 200개 받았을 거예요. 200개를 갖다가 약속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200개가 좀 그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2021년에 빵 하고 터지지 않았으면 진짜 그 박영수 특검은 50개가 200개 그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15년 2월 달에 대한변협 회장 그 선거 있었는데 11월 달에 남욱이 검사장님 남욱이랑 박영수랑 똑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검사장님 이번에 저 출마하신다면서요. 네. 그럼 좀 도와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뭐 돈이나 좀 드리자 해가지고 깔끔하게 현금 3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이었는데 2장 받으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백골난망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어야지 2억이란 말이에요. 1,500만 원이면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600 정도 받았나? 어쨌든 통장에 그냥 한 달에 하는 일도 없이 1,500이 다 꼬박꼬박 꽂히는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역시 박영수 검사장님은 스케일이 남다르셔.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2장 받고 나를 뭘로 보고 2장 가지고 나를 갖다가 고문시키려고 그래 더 내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에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딸을 통해 가지고 11억을 받아갔는데 그거를 대출로 처리를 갖다가 해놨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1억이면요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4억이잖아요. 4억. 그러니까 우리 박영수 검사장님은 1년에 6억 받으신 거네. 화천대유에서 1년에 6억을 아닌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화천대유에서 상임 고문할 때는 2015년, 2016년도고 그 다음엔 돈을 못 받고 있다가 그 특검하니까 돈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좀 이렇게 허전하겠지. 옛날에는 한 달에 1,500만 원씩 여기서도 꽂히고 또 어디서 또 얼마 꽂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호기롭게 명예롭게 특검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전화했겠지. 야 만배야 나 지금 요즘 좀 배가 좀 고픈 것 같다. 그러니까 만배가 막 김만배 씨가 머리를 갖다 막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딸한테 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딸한테 11억을 대여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3년 동안에 11억이니까 거의 1년에 4억 가까운 돈이 저 박영수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작년 6월 26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6월 30일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또 검사 봐준다 해가지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7월 31일에 영장 재청구했어요. 그래가지고 8월 3일에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2번 쳐가지고 8월 달에 구속이 됐고 8월 21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12월 27일에 신청을 해요. 무슨 신청을 하느냐? 보석 신청을 해요. 왜 보석 신청을 하느냐?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8월에 구속 기소됐단 말이에요. 9, 10, 11, 12, 1 다 돼가니까 5개월이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2024년 1월 19일에 올 1월 19일에 호기롭게 보석 신청을 딱 인용을 해줘요. 누가 인용해 줍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인용을 해주셨다. 왜 인용했습니까? 인용했다고 잘못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박영수를 풀어주면서 대신에 발찌 달고 다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재판을 받다가 그러다가 어제
그 결심해가지고 어제 이제 재판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2월 13일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얼마를 구형했느냐? 징역 12년 구형했어요. 만약에 징역 12년이 다 나오면 박영수 씨는 73세, 85세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라 모르겠어. 아니 뭐 무죄 때리지 뭐 이재명도 무죄 때렸는데 이재명 혐의에 비하면 뭐 김동연 박영수 혐의는 뭐 그렇게 뭐 명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재명보다는 덜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애써가지고 징역 12년 구형했고 벌금은 16억. 그다음에 추징금 17억 5천. 왜 17억 5천이냐? 딸한테 받은 거 11억. 그다음에 5억 받았고 뭐 3억 받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털어가지고 추징금은 17억 5천이다.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금력과 경험도 하나도 없는 김만배와 남욱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각종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의 주요 업무에 관여했는데 이런 건 뭐냐?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한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그러한 범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무거운 데다가 박영수는 뭐 이재명 대표, 뭐 조국 대표 똑같이 수사받을 때부터 이 공판이 끝나는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판사님 그 징역 12년 때려주시고 벌금은 16억 때려주시고 추징금은 17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딱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무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김동연이 이런 것도 무죄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김동연 부장 이런 거 무죄 때리라고 왜 무죄를 갖다가 때려야 됩니까? 이재명도 무죄인데 얼마나 그 박영수 특검 억울하겠습니까? 나중에 항소심 가서 다른 판사에 의해서 징역 10년 12년이 나올지언정 김동연 부장판사에 의해서는 무죄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보다도 더 지난 11월 25일 판결을 반기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겠네 하는 느낌이 지금 확 오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박영수 특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월 13일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2월 13일입니까? 선고 날짜가 2월 달에 재판부 변경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 2년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옮길 거라고 생각했나? 옮기기 전에 뭐 딴 데 가기 전에 판결 선고하려고 그렇게 잡은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질 거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상이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도저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 장담을 못 하느냐? 그냥 판사님이 너무 제 기준과 맞지 않는 판사님이 할 거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뭐 이번 판결만 또 정상적인 판결 나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